오늘날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끈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테지요. 여기에서는 그중 1960년대부터 독일에 파견되었던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극한 알바 체험을 다룬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할 직업을 출연자들이 하루 동안 체험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지요. 63빌딩 유리 닦기, 산더미처럼 쌓인 굴 까기, 끝없이 밀려드는 택배 정리하기 등등 정말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시청자들이 눈길을 끌었던 직업은 바로 탄광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작부터 극한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 동안 무려 1000m의 땅 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이어지는 탄광 작업은 출연자들의 입마저 다물게 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속성상 대화가 있어야 촬영분이 나오는데 열악한 환경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8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나온 그들의 모습은 석탄 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탄광일이 정말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1000m 땅 밑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모습을 보니 놀라운 한편으로 걱정, 고마움 등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속 장면은 어쩌면 실제 광부들 삶의 한 단편에 불과할 텐데 말이지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힘든 게 탄광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힘든 탄광일을 위해 저 멀리 독일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독일로 파견된 광부들이지요. 이들은 왜 독일까지 가서 그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6.25 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크게 줄고 산업시설과 농경지도 초토화되었지요. 경제난 속에 실업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미국의 원조가 당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었지요. 특히 1960년대에 들어 미국의 지원도 무상 원조에서 차관 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장면 정부가 수립한 이 계획은 박정희 군정 때 실행에 옮겨집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특히 달러가 필요했지요. 산업 생산에 필요 불가결한 석유 등의 원료 수입을 위해서도 달러는 꼭 있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했지만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수출을 통해 대규모의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국의 차관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이 무엇을 믿고 한국에 돈을 빌려줄까요? 결국 담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도 한국은 담보로 제공할 그 무엇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독일과 차관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독일로부터 상업 차관 3천만 달러를 빌리려고 했습니다. 독일 역시 담보를 요구했는데 바로 그때 협상에서 제시된 것이 독일로의 근로자 파견이었습니다. 당시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각 분야에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지요. 독일은 한국의 근로자를 파견하면 그들이 봉급을 담보로 차관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로의 근로자 파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문제는 독일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일이 없을 테지만 우리 근로자들이 독일에서 해야 할 일은 탄광 작업이었습니다. 누구든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게다가 1962년에는 독일 광산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무려 300여 명의 광산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조차 광산 일을 꺼리게 되었고 독일은 광산 근로자들을 외국에서라도 구해야만 할 판이었습니다. 1963년에 한국 정부는 독일에 보낼 광부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당시의 정부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독일까지 가서 그것도 탄광 일을 하겠다고 지원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더욱이 전년도의 광산 폭발 사고 소식 등등 광부 모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파독 광부 모집 공고가 나가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주요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몇 배, 아니 많게는 몇십 배를 벌 수 있었으니까요. 1960년대 한국은 빈곤국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적 삶 역시 아주 빈곤했지요. 그 같은 가난을 떨쳐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부 모집 소식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광부 선발 방법이 다소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대상자를 가려냅니다. 광산일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췄는지, 광업 관련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였지요. 2차는 필기 및 구술 시험이었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한국사와 영어였습니다. 광부로 일하는데 왜 필기시험이 필요할까요? 당시는 반공의식이 투철한 시기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국민을 외국에 보낼 때 혹시나 공산주의 세력에 포섭되지 않을까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에 관한 소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사 시험을 본 것입니다. 영어 능력은 외국에서의 생활은 물론 독일에서 광업 기술을 배울 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선발 과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몰렸습니다. 광산일이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열정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지요. 선발 과정이 까다로웠기에 실격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먼저 신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탈락했습니다. 한편으로 가짜 서류로 인해 탈락한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광산 취업 증명서를 돈을 주고 사서 노동청에 허위로 제출하였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증명서를 내준 광산은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유령 광산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1963년 독일에 1차로 파견될 광부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그 뒤로 독일로의 광부 파견은 1970년대까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파독 근로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은 간호 인력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중에 1966년 독일 마인츠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한인 의사의 주선으로 간호 인력 파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부를 파견할 때처럼 간호 인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집과 파견을 주도하였습니다. 독일로 간 광부 중에는 선발 절차의 어려움 때문인지 고학력자도 많았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많았는데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파독 광부 출신 중에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된 사람도 확인된 경우만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고졸 학력 이상자가 그리 많지도 않았지요. 파독 광부 중에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해 고등학교 교사까지 되었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교사로서 그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동생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실질적인 가장이었지요. 교사의 봉급으로 가족 생활비, 동생 학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파독 광부 모집 공고를 본 것입니다. 파독 광부의 봉급은 교사의 5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의 광부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파독 광부로 선발된 사람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파독 광부, 파독 간호 인력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광부들은 탄광일 이전에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많이 힘겨웠습니다. 초기에 이들은 독일인 광부들에게 온갖 무시와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들의 말투와 표정에서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었지요. 파독 광부들에게는 독일에서의 삶도 하는 일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 실수가 잦고 독일 광부처럼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독일 사람들은 빈공국, 한국, 아니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이 먼 곳까지 온 광부들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초기에 우리가 가졌을 편견과도 비슷한 것 말이지요. 이러한 현실에서 파독 광부들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탄광에서의 일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파독 광부의 선발 조건은 탄광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발 과정에서 이런 조건이 무시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많은 인원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저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려면 대상 인원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파독 광부 중에는 탄광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탄광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게 광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조차 없는 사람들의 그 시작은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막장의 고온부터가 이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막장은 갱도의 마지막 지점, 그러니까 탄광의 가장 깊숙한 곳을 말하지요. 파독 광부들은 깊게는
1800m 땅속에 있는 막장까지 가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곳의 온도는 35도, 높을 때는 무려 45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사우나 같은 곳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온종일 석탄을 캐는 일은 정말 힘들었을 테지요. 그래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 탄광 안에서는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기본이고 무릎 보호대 같은 각종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덥다 못해 푹푹 찌는 곳에서 이를 제대로 갖추고 일을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안전 장비는커녕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아 옷을 벗고 작업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줄은 알면서도 광부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광부들을 괴롭혔던 또 하나는 탄가루였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탄가루를 흡입하면 진폐증에 걸릴 위험성이 컸습니다. 진폐증은 말 그대로 폐에 탄가루가 축적되어 폐 관련 질병을 일으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병이지요. 그래서 파독 광부들은 진폐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 코담배를 마셨습니다. 약품의 하나로서 코담배를 마시면 폐에 들어간 석탄 분진이 콧물과 함께 나오곤 하였지요. 하지만 약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많은 파독 광부들은 약해진 폐로 인해 폐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침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푹푹 찌는 고온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날아드는 탄가루보다 파독 광부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의 손이 잘려나가고 엄청난 무게의 안반 덩어리에 깔려 목숨을 잃는 동료를 보는 날이면 정말 그 공포와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음 순서는 자기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적인 간호 업무는 물론 시체를 옮기고 닦는 일 등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기에 일을 자청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힘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고향의 집으로 돈을 더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국에서의 힘든 병동 생활 속에서 간호 여성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파독 광부와 간호 인력은 낯선 독일 땅 힘들고 위험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꼭 해내고 말 것이라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에 돌아와 꺼내드는 가족사진 한 장은 그들에게 커다란 희망이자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이들이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는 독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무시하는 시선으로 보았던 독일 사람들이 이제 신뢰와 감동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헌신적인 태도는 독일 언론에도 종종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이 이처럼 인정을 받으면서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계약 연장 제안을 받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1960년, 70년대를 거치며 파독 근로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을 송금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국제 수질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외환은 한때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23%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처럼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것에 비해 이들의 삶은 후세 사람들에게 잘 조명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2000년대 들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근로자 파독 50주년, 한독 수교 130주년을 맞아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단법인 한국파독연합회가 공동으로 파독 근로자 기념관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념관에는 당시 광산 및 간호 환경을 재현한 시설과 각종 장비와 복장, 근로자들의 일기와 편지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국 땅 독일에서 흘렸던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을 잠시나마 되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독 근로자 외에도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국제 경제가 휘청거릴 때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송유관 공사를 하며 외화를 벌어들인 중동 근로자들,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과 너무도 보잘것없는 봉급 속에서도 잘 살아보겠다며 피땀을 흘린 국내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 이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는 시련과 고통이 있었을지언정 한 번도 퇴보하지 않고 발전하였습니다. 한국사의 발전 과정에는 백지 한가운데의 까만 점처럼 눈에 띄는 영웅들도 있었고, 비록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지만 백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여백과도 같이 전체를 떠받쳐온 우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역사는 그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손도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처럼 한국사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